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퇴근길 인문학 수업 전환편입니다. 퇴근길 인문학 수업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멈춤, 전환, 전진이라는 세 개의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환편은 지금과는 다른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역사와 미래,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심리와 치유, 세 번째는 예술과 일상,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천체와 신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 부분을 살펴보면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3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욕망은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표시인가? 정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불의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가? 존 스튜어트 밀의 논리학 책의 발췌문을 읽고 평하라. 이 문제는 프랑스에서 매년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대입 자격시험에 나오는 논술 문제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라는 것이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매년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그 바탕이 철학, 즉 인문학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치르는 날은 학자와 시민들이 모여서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인문학에서 답을 찾는 시도는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폰 신화를 일으켰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자신의 인생을 바꾼 강의가 캘리그라피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서체를 연구하는 수업인데 이 수업을 통해서 오늘날의 애플을 있게 한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잡스는 생전에 애플은 언제나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존재한다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또한 인문학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읽은 공상과학 소설을 현실 세계로 옮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전기 자동차 개발에 이어서 현재는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 X를 설립하고 화성의 미래 도시를 세우겠다는 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인문학 수업을 펴내게 된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빡빡한 삶에 지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치유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인문학에 대한 지적 갈등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현대인들에게 좀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치유와 관련된 챕터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조금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강 치유의 인문학. 이 4강은 최옥정 작가의 글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잘 나가던 은행원 생활을 접고 소설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개간지 한국소설에서 단편소설 기억의 집으로 등단을 했고요. 그리고 글쓰기에 재능이 많았던 그녀는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식물의 내부로 허균 문학상을, 위험한 중독자들로 구상문학상, 젊은 작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이 최옥정 작가는 2018년 9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생애 마지막까지 집필의 열정을 멈추지 않으셨던 고 최옥정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옥정 작가가 쓴 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월요일 내가 나를 치유하다 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느 날을 생각한다.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잘 살아왔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어느 날은 찾아온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날. 그날 이후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된다. 그 어느 날이 기쁘고 행복한 하루라면 좋겠지만 대개는 큰 고통을 데리고 나타나는 재앙의 날이다. 활력이 충만한 때에는 그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젊을 때는 영원히 젊을 것 같고 건강할 때는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 같다. 그러나 붓다도 생로병사의 고통을 알고 출가했다. 머지않아 우리도 나이 들어 약해진 몸을 마주하게 된다. 이때부터 내 능력은 다운그레이드의 길을 걷는다. 몸에서 기가 빠져나가 힘이 없고 마음도 흐린 날이 계속된다. 나의 변해버린 현재를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온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몸의 쇠락은 우울을 데려오고 삶에서 공포마저 느낀다. 급기야는 너무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요즘 주위에서 자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목격한다. 분노는 한자에서 보듯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자기 마음의 노예가 되는 감정 상태다.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기 자리를 잃고 떠돈다. 자신이 곧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다. 나는 왜 자꾸 화를 낼까? 화를 내고 나면 자괴감이 들고 위축되는 동시에 기분이 나쁘다. 이럴 때는 스스로를 야단치지 말고 안아주어야 한다. 화가 난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고 우울하다는 뜻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아 혼자 버림받은 느낌이다. 외롭다는 느낌은 조심해야 할 감정이다. 잠깐 느끼는 건 자연스럽지만 계속 이어지면 심각한 위기를 불러온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어 내 안의 블랙박스를 가만히 열어보자. 블랙박스는 항공기에 탑재하는 비행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기록 장치를 넣어둔 금속 박스를 일컫는다. 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의 내용을 정밀 분석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블랙박스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눈에 잘 띄는 형광 주황색이다. 블랙이라는 말은 사고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비밀의 열쇠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내 마음의 블랙박스도 내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에 해당된다. 이제 거기 들어있는 쥐레 같은 마음을 하나하나 꺼내보자. 원인을 따라가고 결과에 접근해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만남으로써 남은 인생을 다르게 이끌어가려는 노력이다. 사람은 생명체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는 살아있음의 증명이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자신의 어떤 모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보자. 모두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아프다. 통증은 감각을 가진 생명체의 운명이다. 그러나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왜? 새로울 게 없으니까. 다들 원래 아픈 거니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가벼운 신경증이 진행되어 공격성과 폭력성을 띤 질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문가의 방문을 두드리려면 비용과 심리적 부담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그 앞에 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응급조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 몫에 역할이 있다. 현실에서 흔히 부딪히는 심리적 어려움 3가지를 골라봤다. 번아웃 신드롬, 불안, 분노 조절 장애다. 이 3가지는 행복해지기 위해, 내 인생의 안녕을 위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우리는 박탈감에 익숙하고 경쟁에 치여 산다. 칭찬과 격려를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른다.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블랙박스를 열어보자. 나를 응원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자.
대상이 내가 아니어도 좋다. 가족이나 친구를 돕기 위해서라도 문제의 원인과 대처 방안을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갖고자 한다.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일보감 상한편에는 우리 몸이 심각한 질병으로 나아가는 4가지 징후에 대해 설명한다. 풍, 한, 조, 화가 바로 그것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이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몸에 생긴 이상도 같은 원리로 파악한다. 바람이 들었거나 냉기가 돌거나 진기가 빠지거나 화가 차면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온다. 마음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건강한 몸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가볍다. 몸에 병이 들면 차갑고 딱딱하고 무거워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균형이 잡혀있고 상태가 좋으면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가뿐하다. 뭔가 잘못되어 균형이 깨지고 편안하지 않으면 차갑고 딱딱하고 무거운 상태가 된다. 스스로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만한 바로미터다. 자꾸 방어적인 자세로 차갑고 딱딱하게 사람을 대하는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거듭 듣고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자. 이런 과정만으로도 내 정신에 과부하가 걸렸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모른다. 가장 멀리 있는 나라는 말이 있듯 나 자신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류가 발생한다.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답을 들여다보려는 마음이 나한테 없어 찾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서 키워드를 찾아 하나하나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이 치유이자 회복이고 도전이다. 이성복 시인의 시 그날의 마지막 구절.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말이 폐부를 찌른다. 병에 걸렸음을 인정해야 치료도 할 수 있다. 아프다고 말해야 한다.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데서 치료가 시작된다. 거꾸로 해도 말이 된다. 사실은 모두가 아픈데 아무도 병들지 않았다고 해야 옳다. 우리는 스스로의 병을 인정하고 돌볼 여유조차 없다.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고통의 신음을 내찌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의 숙제는 우리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징후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내 아픔을 다루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작은 답이라도 찾아내면 삶에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려 한다.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모든 엄청난 일은 다 작은 데서 시작한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첫 발을 떼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인정해야 답이 나온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미 불행하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 더 나빠질 게 없는 인생 뭐가 두려운가. 남에게 함부로 하고 마구 화를 내면서 나를 통제할 힘을 잃는다.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 저기로 갈 힘을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 거다. 나의 현재를 인정하면 답도 나온다. 이럴 때를 대비해 속 깊은 얘기를 할 친구가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다시 펼쳐볼 나만의 책이 있어도 좋다. 나의 음악, 나의 장소도 필요하다. 온 힘을 다 바쳐 이 바늘구멍 같은 감옥을 벗어나야 한다. 어떤 하찮은 의견이라도 들을 마음의 귀가 열린다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미 나를 반쯤은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이끈 것이다. 두 손을 부여잡자. 한 손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꼭 붙들고 놓지 말자. 우리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정신과 몸의 주인이다. 주인으로서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고 가자는 취지다. 우리 사회의 우울지수와 분노지수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당장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할 만큼 다급한 문제가 되었다. 병도 이기고 고통도 이겨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자. 활력과 윤기를 회복하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자.